받은 임세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대로 모셔서 오늘 많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현인혜 교수님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북한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남한 사람이 가깝고요. 2004년에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래 오기 전에는 북한에서 제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어요. 주체 철학을 가르쳤고요. 그냥 철학을 가르쳤으니까 북한에서 한 20년 동안 가르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남한에 와서는 다시 북한하고 공부하고 석박사 과정을 졸업한 다음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사 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하여자대학교에서 북한을 차변 교수로 일하고, 요즘은 이거 소개가 좀 그랬는데 제가 8월달까지 하고 이제는 북한 통일학연구원에서 그냥 저도 은퇴를 했거든요. 통일학연구원에서 연구위원, 개원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뭐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거죠. 네,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리 탈북 아이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역할들이 학습 지도를 비롯해서 아이들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먼저 북한에서는 2003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좀 살다가 2008년도에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하나원은 2009년도에 나왔고요. 나오자마자 북한에서 했던 직업을 연동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이 남한에서는 교육자를 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문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상상 꿈도 못 꿨고 바로 그냥 그런 돈을 벌고자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회사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길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시 북한은 시집을 가면은 대학에 간다는 걸 상상 못해요. 일단 처녀 시절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한 다음에는 다시 뭐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니까 북한처럼 생각하고 아예 꿈도 안 꿨는데 이런 길이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하여자대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또 어떻게 들어하다가 북한에서 교사한 사람들, 경력 있는 사람들, 또 모집하는 인기교사 아카데미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그 과정을 또 스피드로 또 한국의 교육 과정을 다녔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경력을 인정해줘서 여기서 남한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네. 북에서의 어쨌든 사람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이제 좀 문화와 체제가 다른 남한에서도 같은 직업을 이제 유지하게 되셨는데요. 저 먼저 현인혜 교수님 철학을 전공하셨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교육도 사람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긴 하지만 철학에 대한 전공은 좀 더 심층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학문일 텐데 어떤 부분이 계기가 되셨을까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진로 지도가 학교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곳을 차지하는데, 북한은 그런 진로 지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한데 진로 지도라는 개념도 남쪽에서도 이전에는 없었겠죠. 그 중에서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 해라 이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는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지금도 진로 지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희망 이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우리 그때 고등중학교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중학교였어요. 중학교인데 중학교
학교가 그 5년제고 초등학교가 4년제니까 9년제를 졸업하고 원래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때 학제가 딱 바뀌다 나니까 곧장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 예비과를 고쳐서 본과로 진학했는데 그 곧장 대학에 가게 됐는데 그 북한에서는 저희 때만 해도 뭘도 없었는가 하면 학력고사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다 그것으로 가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그저 이렇게 추려가지고 적당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망을 써내라. 그런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자라주니까 어디로 갈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대학 가는데 어디로 갈지 써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히려 나를 나무라시더라고. 아니 그렇게 다 큰 애가 자기가 어디 갈지도 모르냐? 그러는 바람에 글쎄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합대학이라고 써내라. 그래서 김일성 정합대학이라고 써냈는데 그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서 붙었고요. 또 정합대학 예일과 다닐 때는 몽땅 가서 그 학부가 없이 북한은 대학교라는 편제가 아니고 학부 편제거든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정합대학이 곧장 학부인데 그 학부 가게 된 것도 무슨 희망에 따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지망을 써내가지고 운이 좋으면 자기가 지망 쏜 곳으로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자기가 생각 안 했던 곳으로 가는데 그 정합대학에는 그 학과가 둘로 갈라지거든요. 하나는 자연과학부라고 하고 하나는 사회과학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철학, 경제학, 뭐 그 어문학, 법학 뭐 쭉 이렇게 학과가 있는데 그때 우리 때 그 말 그대로 그 추세죠. 트렌드가 여자들은 무조건 사회과학으로 간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이 이 자연과학보다 학제가 1년 짧았어요. 그래서 4년 6개월 다녀야 되고 자연과학은 5년 6개월 다녀야 되니까 야 나이 들어서 졸업하게 되면 그 소용없다.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졸업한 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노준아도 사회과학 간다니까 아이 그러면 나도 사회과학 가자. 그러니까 몽땅과 사회과학 쏠림 중세가 나타나니까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그 지망을 써낼 때 무조건 1지망은 자연과학, 2지망은 사회과학 이렇게 쓰라고 아예 바꿔 써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만 해도 수학과 물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물을 써야 되는데 몽땅 다 사회과학 한다니까. 모른다면 사회과학 가자. 근데 사회과학 가니까 사회과학 그 대학 예비과에 가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미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김일성 혁명역사가 유일한 사회과학. 그 다음에 당정책을 배웠나. 근데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두고 쓴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회과학부 가게 되면 그러면 전문 이런 것만 들어야 되냐 하고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회과학 가도 이렇게 그 자연과학 할 수 있는 곳이 없냐 물어보니까 철학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철학부 가면 생물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다 배운다는 거지. 그럼 철학을 써야겠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걸 딱 써였고 1지망은 물리학부라고. 근데 물리학부 전자공학과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물리학부. 2지망은 철학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또 철학이 추천돼가지고 그래서 철학을 전공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남쪽에 와서는 전공을 사실 좀 바꿔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 대학원 다닌다는 거 이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 간다는 꿈도 못 꿨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오자마자 뭐 저기 통일 그 교육원에서 그 탈북민과의 대화 거기 다니다 보니까 이미연 탈북자들하고 했는데 자기 어디 다니냐 물어보니까 대학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학원 다닐 수 있냐고 하니까 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장 대학원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대학원 가는데 어디로 갈까? 처음에는 돈을 조금 낸다는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우리 그 김석현 교수님 만났는데 김석현 교수님이 나를 꼬신 거예요. 야 대학 갈 바에 그 대학 같지 않은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이화여대로 가야 된다. 거기도 뭐 북한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북한학 갈까? 그 다음에 이화여대학교가 다 이렇게 보니까 뭐 경제학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사실은 나는 경제학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하도 못 사니까 왜 북한이 못 사는지 너무 궁금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알아보고 싶어서 경제학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학과를 보니까 그 엄두가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100% 영어 강의를 한다고 거기 몽땅 다그 학습 기획서 자체가 학과 기획서가 100%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도 북한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학을 전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내가 뭐를 잘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학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가는 대로 왔는데 사실 저는 선생을 하기 싫었어요. 왠지 선생을 어릴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꿈이었어. 왜냐하면 우리 사촌 언니가 선생님이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다 그 역할 모델하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선생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초등학교 때 하겠다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별로 선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 졸업할 때 항상 한참 북한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뽑아서 사범대학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나를 사범대학에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나 싫다. 사범대학 빼놓고 다른 대학 아무 데 보내도 좋으니까 사범대학은 뽑아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도 사범대학을 안 가고 종합대학에 가서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운명인지 졸업하고도 아니 내가 왜 종합대학 졸업하고 또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 생각, 나는 무슨 이래저래 선생이 된 탈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선생의 길을 걷는 거지 결국은. 운명이다 맞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화로 연결되시고 선생의 역할을 가지게 되시고 그러면 북에서의 경험은 아까 이제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사실 그때는 없었다. 근데 이제 지망은 이제 고를 수가 있었는데 뭔가 나의 진로와 나의 이제 적성을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해 보였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북한에서는 사실 담임 선생님 예능제잖아요. 1학년에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진로에 대해서도 학교 추천이나 학교장 담임 선생님이 추천 그리고 뭐 학교장의 추천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그런 진로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진로 교육이 따로 없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한테는 어떤 직업이 맞겠다. 얘는 또 어떤 게 맞겠다 하는 걸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리고 어머니들도 전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에 의존하고 뭐 당에서 가라면 할 수 없죠. 군대도 그렇고 집단 진출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북한은 대학이나 군대 안 나온 나머지 아이들은 철저히 계급 사회잖아요. 아버지 농장원이면은 그 자식 무조건 농장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림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벌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이들은 또 림산으로 배치받고 그다음 탄광 자네는 탄광을 무리 배치 받아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기 의사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생각나실 거고 할 텐데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됐을 때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게 새롭고 어떤 부분이 되게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적응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많이 적응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 없어요. 이제는 거의 한국에 적응했다고 봐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교권이 굉장히 높거든요. 선생님한테 함부로 말도 하기 어렵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너무 자유롭고 이제 저도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시킨 아이들이 쭉 다 있을 거잖아요. 아이들을 학년마다 대하는 태도가 저도 달라져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이제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완전 친구가 돼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권리가 또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예의 없어 보였어요. 사실은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함부로 북한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선생님이 너르면 너르고 사심이면 사심이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따박따박 왜 그런지 선생님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따지고도는 그런 게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이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조건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 북에서 자연과학 쪽으로 전공을 네,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 생각지도 않던 정말 생물이라는 그 과목이 북한에서는 기본 과목에도 속하지 않아서 시험도 없는 과목이에요. 인기가 참 없는 과목이고 저는 상상도 못하던 과목인데 사실 그 과를 그 강제로 보내줬어요.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아니 대학까지 간 거는 좋은데 대학 가서는 내가 가수의 꿈을 이루지는 못하래도 음악교사라도 되고 싶어서 거기 음악과가 따로 있잖아요. 일지망 그러니까 예비과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때는 선생님이 예비과 예비과 1년을 다니는데 매 과마다 예비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비과 84년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제대군인 예비과 내놓고는. 그래서 우리 때까지 예비과가 있었는데 생물 예비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 생물 예비과를 들어가면 이제 본과 올라갈 때 다시 지망을 써내면은 다시 그 과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는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 있어서 음악과를 일지망 그러니까 대학을 1년 다니다 보니까 사조과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조과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의 그 혁명 역사 박물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해설 강사 네, 그런 분들은 일단 토대가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 체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 그 학부에 혁명 역사 학부에 사조과라는 게 있는데 그 학부 사료총 위원장이 내가 노래도 좀 하고 1년 동안 좀 지내보니 끼가 좀 있으니까 자기네 학부에서 좀 끌어다가 썼으면 좋겠다. 너 무조건 내가 받아줄게. 일지망 사조과 써내라. 감옥까지도 나고 어떻게 해서 해줄게 해서 다 되는 줄 알고 일단 일지망 써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대학 1학년 예비과까지 다니면서 우리 집이 토대가 우리 아버지 출당 맞아 몰랐거든요. 토대가 안 좋은 줄 몰랐어요. 대학을 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아버지 당원인 줄 알고 당연히 토대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사조과를 지망 써내면서 토대 때문에 지금 1지망 사조과, 2지망 음악과, 3지망 미술과를 적어냈는데 다 안 됐어요. 음악과나 미술과는 또 사전에 또 이런 뇌물 작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때는 성악을 안 뽑고 다 이 기합을 뽑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안 되고 하여튼 1도 안 됐어요. 대학 들어가면 끝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과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과를 생물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억지로 과를 생물 배우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생물 배운 게 많이 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또 재미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많이 배웠고 내가 사실 사조과 같은 거 나왔으면 여기서 크게 김일성 그런 거밖에 배우지 못하니까 이과를 나왔던 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교육 기본법을 이제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떤 걸 봤더니 사실은 이제 법은 한글로 해서 다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형식은 사실 저희가 같이 맞붙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교원이라든지 이게 교육은 두 사회에서 각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되라는 부분이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맞붙어 있는데 가장 눈이 이제 가는 다른 지점은 정치적인 사상 부분이었어요. 남한은 딱 정치적 중립이라고 딱 인지가 돼 있고 북은 정치 사상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북한 사회 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그 미래 한국에서의 교육 부분을 아마 이제 가상으로 생각하자면 남한 관계자, 북한 관계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이제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가 또 그래도 맞붙고 뭐 이 부분은 또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흘러왔던 교육의 내용은 정치 중립과 정치 사상 이게 되게 좀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논의의 장이 두 분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비록 저는 이제 정치적 사상이라는 얘기를 이제 좀 꺼내긴 했지만 두 사회의 교육 체계를 좀 봉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좀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어떤 거부터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조언들을 좀 주실 수
있을지. 그 남쪽에서는 이 통일하게 되면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전부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교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지대하게 있고 지금도 그걸 연구하는 그런 단체에 저도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그 원래는 학제부터 원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2013년 들어와서 학제를 2012년, 13년, 12년에 들어서 학제를 바꾸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학제가 남한 학제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남한 학제를 쫓아가야 되겠는가, 북한 학제가 더 합리적인가 이거 가지고 참 논쟁이 많았는데 북한이 다행스럽게 학제를 남한 학제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학제 범위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문제인데 그 내용을 거쳐야죠. 근데 북한이 2012년부터 새롭게 그 개편을 하면서 교육 내용도 상당 정도 바꿨어요. 그래 그 교과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남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바꾸고 과목도 무슨 그 어렸을 때 우리는 그 무슨 자연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무슨 과학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도 막 이렇게 중학교 때도 합치고 북한도 비슷하게 그 합쳐서 중학교에는 통합교육 하고 고등학교 가서 다시 다 갈라가지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북한이 일반 교육 내용은 남한하고 유사하게 갈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문제로 되는 게 정치 사상 교육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정치 사상 교육 과목은 만약시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 남한에서 다 바꿔치우라 이렇게 저는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북한 교사들이 뭐 의견이라든가 합의 같은 게 나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한에서 이 그 교사들은 원래 교과서를 남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의해서 이렇게 쓰니까 북한 교사들하고 남한 교사들이 모여 앉아서 그걸 같이 다듬어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아름다운 상상이고 실제 북한 교사들은 민주주의도 배운 적이 없고 다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내려오는 강의안에 따라서 교수요강에 따라서 강의안을 작성하고 학생들한테 배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토론하면서 한다는 그 자체를 모를 거고 또 그때 당장 오늘 통일이 됐다 하면 그 사람들이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앉아서 토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남한이 그 중립적인 교육 내용이 통째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국어를 앉아서 그 무슨 이렇게 그 배워야 돼. 집중 교육을 받아서 배워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오히려 북한에 더 잘 먹힐 거예요. 토론해서 교과서를 만든다. 그러면 교사들이 저도 뭐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통일이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남한의 교재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 동서독 통일된 과정을 놓고 봐도 동독거가 무슨 서독거하고 합쳐진 게 아니라 아마 서독계 다 이렇게 배포됐고 대학 강의도 그랬어요. 지금 북한에서 뭐 주체철학, 김일성 혁명 역사 이거 어떻게 배우겠어요? 통일이 되면 그 과목 싹 다 없애버리고 남한의 사회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북한계 100%다 무시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있다가 북한에서 반발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야 다시 어떻게 이렇게 합치는 과정, 북한 걸 섞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상적으로 말하면 북한 남이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걸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거는요. 자연과학 같은 거는 북한이 약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의 그 자연 과목 같은 거는 남한하고 좀 합치를 해서 그 용어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북한에게 모두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북한의 용어들을 좀 받아들여서 그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뭐 덧셈은 더하기, 뺄셈은 덜기, 북한에서는 덜기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넉셈, 사칙연산을 뭐 넉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의 차이 때문에 이해
학습 내용을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런 영어들을 미리미리 수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됩니다. 네. 영어의 차이가 때문에 그 학습 내용이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큰 방향에서는 어쨌든 형식적인 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그래도 이제 가까워지는 비유사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정말 언어도 그렇고 정치 쪽 관련한 정말 저희는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 개념과 의미로 정말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과정은 좀 이제 좀 지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은 이제 내용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걸 봤습니다. 두 선생님의 북에서의 과거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교육 현장을 보면은 교사의 역할도 있지만 어떤 또 교사 외에 다른 또 전문가의 역할, 직군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사회 복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가 선생님 계시고 또 이제 전담교사 이제 각 과목 또 뭐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은 지금 이제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교우 관계에서의 어떤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학교 교육 외의 부분에서 이제 좀 개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제 다양한 전문가의 역할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북에서의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좀 읽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에 의한 어떤 차별, 어떤 출신 성분이라든지 또 선생님께 어떤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선생님이 어떤 언어적인 차별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동원이 조금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농사에 이제 동원이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되거나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통해서 또 이제 약간 차별을 주기도 하고 이런 어쨌든 차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좀 색깔은 다르지만 양사회 학생들이 좀 이제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거를 이게 아동권리협약 보고서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셨을 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사회복지사나 어떤 상담가의 역할이 있는지 또는 좀 접목할 수 있을지 사실 북한은 상담사나 교육복지사 뭐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담임 선생님이 뭐 상담사자 뭐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년단 지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뭐 저기 학생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아이들이 왕따 당했을 때 뭐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고 막 이런 그 사상투쟁 매 주마다 생활청화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일주일 동안에 나타난 뭐 잘못에 대해서 조직에 반성하고 또 상호 비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왕따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막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현상을 미리미리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복지사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북한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런 걸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담사가 따로 상담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요. 북한은 그렇죠. 상담사라는 자체가 없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학부모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느꼈던 거 서로 관찰했던 것들을 공유하면서 조언도 주고 뭐 이런 것들 하지 따로 그런 건 없어요. 북한 시스템과 남한 시스템은 시스템 너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남한 선생님들이 이제 북한에 가면 이해할 수가 없을 거고 북한 사람들이 여기 오면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전적으로 학교에다가 비탁하는 시스템인데 또 학교에서도 기본 차이가 우리는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근데 북한은 집단을 중시하는 체제라서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도 개인적 특성이 나타나다 나니까 그 매 개인을 어떻게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쓰겠냐. 그래서 상담이 발전하는 거지. 북한처럼 집단주의 체제 하에서는 온 나라가 하나로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같이 가자. 그래서 똑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를 닮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로 앞으로 가자면 온 나라가 같이 가는 시스템이라서 거기에서는 개인이라든가 개인의 특성이 찬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개인의 특성을 죽여야 되고 집단에다 자기를 맞춰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담이 별로 필요가 없고 또 복지 개념도 없는 게 국가 제가 원래 사회주의 시스템은 국가가 복지 국가거든요. 원래 제대로 잘하게 되면 모든 걸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해주는 시스템이라서 그걸 맞춰가는 거지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 복지사도 있을 수 없고 그걸 다 우리로 말하면 구청 같은 데서 일률적으로 다 해주는 거지 누구네는 조금 더 해주고 누구네는 조금 안 해주는 게 없이 그래서 어느 나라 똑같이 하나의 기준으로 쫙 이렇게 해주다 나니까 그런 복지사도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물론 선생님 역할도 없지만 북한의 장점은 뭔가 하면 그 소년단이나 사로총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나쁜 조직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하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 우점을 찾아본다면 이 자율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기되는 문제를 너네끼리 풀어라 하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학부모나 선생님이 100% 관할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상당히 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시장화되다 나니까 그 남한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 순수한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크게 제기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따도 없고 서로 돕고 이끌어라. 이게 집단주의 기본 사상은 서로 돕고 이끌라. 그래 요즘에 지금 북한에서 그 시절로 돌아갈까 해서 지금 집단주의 정신 서로 돕고 이끌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 불가능한 문제지만 국가가 모든 경제적 수단을 장악하고 국가 공급으로 해결될 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교육에서 제일 문제로 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학원과 학교 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학교 가서 학생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는 그저 학생들이 관리만 해주는 쪽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학부모들은 학비관으로 나오는 거고 학생들이 차례를 생기는 거고 이런 거 있는데 북한도 사실은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남한을 따라오고 있어서 중국이 지금 학원이 완전히 물밀듯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학력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시스템이 남한보다 더 강해지고 이제 북한도 틀림없이 이제 남한처럼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좋은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부터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남한이 조금 더 빨리 발전해 가지고 그거를 넘어선 단계에 있게 되면 북한이 뛰어넘어서 한 단계는 뛰어넘고 남한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남한 교육을 북한이 도입한다고 하게 되면 무지무지 힘들 것 같고 남한처럼 기여화될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이에요. 그도 그렇게. 사실 어교육을 좀 존중해줘야 돼요. 사교육이 남한의 교육이 수준도 높고 방식도 다 좋지만 사교육이 너무 오히려 판치다 보니까 공교육이 너무 죽어서 사실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네. 사교육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그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여가라든지 놀이가 이제 확보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복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사교육은 사실 이제 한국 아이들과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좀 행복을 위해서는 좀 많이 이제 고질적인 부분이 되어버렸는데 또 반면에 또 수능과 입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어느 누구나 또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는 정말 그 사교육에 대한 부분 이 되게 한국에서 고민인데 중국을 거쳐 북한에까지 이런 문화가 넘어가면 또 고민이네요. 네. 그렇죠. 네. 어민스럽죠. 근데 그걸 남한에서 90년대, 80년대부터 없애자고 하다가 지금까지는 못 고친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강화돼. 요즘에는 오히려 좀 그래도 약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학력에 위해서만 줄 서던 요즘에 취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진로를 선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긴 하는데 북한도
공식적인 뭐 학원은 없어도 물밑으로 이 사교육 같은 거 개인 교사들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 사회복지 지금 키워드로 해서 지금 어쨌든 북한이 가까이 가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그 북에서는 이제 그 장애 아동, 그러니까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이 사실 많이 조금 생소하거나 아니 고려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특수교육 장애 아동 쪽으로 혹시 조금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일반 도시에서는 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라는 게 원래 문제시 되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북한에는 장애아가 남한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사망하니까 장애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처럼 장애인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배려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뭐는 있는가 하면 제가 번대에 하게 되면 그 농아학교, 그 다음에 맹인학교 이게 전국적으로 한두 곳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저기 농아학교는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다 기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그때만 해도 꽤 학교를 덜 봐준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다 그때가 90년대 초인데도 그 컬러 TV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컬러 TV를 놔주고 그들을 따로 모아서 하는데 그 북한은 원래 무료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숙사비는 좀 낸다 그러더라고. 부모들이 낸다. 근데 그 배워는 주는데 배워준 다음에 그 많은 이런 지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 교육 위주로 해서 그 장애 아들이 할 수 있는 직업 교육 위주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북한이 일자리가 이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그 가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이 돼 있고요. 그 장애나 농아는 그 맹인이나 농아는 많으니까 그걸 그래도 국가적으로 몇 곳에서 배워주는데 구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고 장애가 심하면 뭐 학교 못 가고 집에서 부모가 조금 배워주고 그건 일생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애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있는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장애아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북한 너네 잘 못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도 한다. 그래서 아예 말하자면 샘플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애아들을 모아서 저 영국에 가서 공연도 했어요. 근데 그 탁구 선수 이분이 그 애가 장애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장애인연맹 위원장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했는데 100% 장애아들이 아니고 정상 애들하고 섞어가지고 가서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샘플인데 그래도 그게 저는 전진이라고 보는 게 북한도 장애아를 돌봐줘야 되는구나 하고 당국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자체가 저는 전진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에 가면 장애아가 없어요. 딱 내가 대학 때 우리 대학에 그 다리를 무슨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알아가지고 다리 못 쓰는 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분이 뭘 다녔는가 하면 오문학교 다녀서 작가를 했는데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집이 백두산줄기가 돼서 백두산줄기가 나니까 특별하게 그 차도 하나 좋지 않은 차지만 소련제 그 볼가 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그 사람 그 전동 게임 하는 전동차도 타고 다녔는데 그건 진짜 그 좋은 조선족으로 한 명이고 장애아가 대학에서 장애아를 대학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북한이 정상인 사람도 군사 못하는 나라인데 장애아들과 저가질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애아라고 하면 부모들이 아예 제껴놔요. 그래서 가망이 없어서 일생 돌봐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남한처럼 장애인들이 그럼 지체장애는 애초에 네. 남한의 북한화를 연구하시면서 북한에 대해 다시 보게 되죠. 맞아요. 제가 그 처음에 그 교수님의 그 철학에서 북한학에서 이제
이 연구원까지 이렇게 오신 계기가 되게 좀 인상 깊다라고 했던 점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회의 정말 중심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국에서 북한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셨던 사회에서 밖에서 바라보면서 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 고난의 행군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북한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사회학을 했으니까 고민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뭐였는가 하면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회주의가 다 이윤이어 터미너처럼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북한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의문이 뭐였는가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틀렸나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괜찮은데 그거를 실천하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러나 이게 의문이었는데 그거를 풀지 못하고 남쪽으로 왔어요. 그래 남쪽으로 와서 제가 대학원에 얼른 뛰어간 것도 그런 궁금증이 하도 이것저것 많다나니까 그거를 내가 한번 해명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와서 공부해보고 답을 찾은 거죠. 그래 사실 여기 남쪽에 와 보니까 오히려 북한 사람들보다 남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 지금도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회주의를 보면 이론만 두드면 진짜 멋있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평등한 사회거든요. 재산이 평등.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입은 오직 노동이 양과 질에 따라서만 분배받게 돼 있고 그 차이도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서로 덮고 이런 관계.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돈만 조금 있고 북한이 좀 약간 발전한 사회면 북한이 살기 참 편한 사회고 편안한 사회예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다 평등. 우리가 지금 여기 남쪽에 와서 보니까 남한 사회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오면 뭐라 그런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여기 오면 공산주의가 됐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이 밥에 고기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남쪽에서 이 밥에 고기국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밥을 조금 먹겠는가 이게 고민인 사람인데 공산주의 대구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남한의 경제력이 무슨 한 10분의 1 정도만 돼도 사회주의고 근데 남쪽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3년 동안은 남한의 나쁜 점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좋기만 했는데 3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남한이 나쁜 점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물질적 부를 가진 세월이면 우리가 누구 하나도 불행할 근거가 없어요. 북한 지금 생각하면 괜찮게 사네. 굶는 사람도 없고 추워서 떠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집도 그만하면 자기 누울 자리는 다 있는 거고 물이 나오고 전기가 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너도 나도 고민하고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고 날이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한 사회를 못 찾아가는데 이 사회주의 일은 얼마나 좋아요. 다 평등하게 먹고 살고 서로 돕고 있고 인간적인 이런 세상이 돼서 너무 좋은데 그걸 보면 누구나 다 감동하고 거기를 가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본 데 의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한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작고 지금은 빈부격차가 남한보다 더 커졌다고 하는데 빈부격차가 작고 사람들 사이에 평등하고 이런 것 같아도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제대로 이상대를 대상하게 되면 사람이 100%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른 건 별로 안 믿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걸 내가 믿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100% 이타적인 사람도 태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기적 본능과 이타적 본능이 다 같이 공존하는 사회예요. 사람이라서 이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가 유지되자면 모든 사람들이 이타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북한은 그거를 사상교양으로서 사상혁명으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불을 밑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 본성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이기적 본성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다 같이 평소하게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적당하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가 다 발전이 뒤떨어져서 결국은 제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니까 발전을 아예 기막히게 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사회주의 한다면 그런데 자꾸 너도 넓고 나도 넓고 이렇게 하겠는데 한쪽에서는 정신없이 발전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처럼 처지게 되고 처지면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을 그야말로 감옥에다 가다 놓는 거죠. 실제 말하면 그렇게 되니까 사회주의 이론 자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다. 이게 현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본주의를 선택하는데 자본주의도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허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그래서 출연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내 북한하면서 철학을 하면서 사회학을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의 발견에 연결을 해서 제가 함의점을 얻는 것은 남북한의 사회통합에서 복지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 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는 지금부터 더 저희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적 지도 인양하에 교육과정에서의 당의 개입과 통제 방식은 이 개입이라는 건 우선은 아이들 과목에서부터 현인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목 자체의 김일성의 개인 상화 교육이 국민역사라든가 노답이라든가 이런 게 50% 차지하다시피 하고요. 그나마 그거마저도 이 과목이 기본 과목이에요. 어떤 다른 과목을 성적 우수해도 이 과목이 낙제가 되면 대학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일반 과목, 자연 과목이나 일반 과목도 매 그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수안을 작성하거든요. 교수안 작성할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수안이 따로 있긴 하지만 다시 교수안을 선생님이 다시 써요. 교수안을 짜면서 그 안에다가 당정책 자료, 그때 근데 시기 내려온 당정책 자료를 그 내용에 맞게 끼워서 맞춰서 넣어야 되고요. 끼워서 맞춰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사할 때 충성 교성 자료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생물 수업을 할 때 개구리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 실험을 할 때 그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런 자료를 찾느라고 선생님들은 진짜 교육 연구를 해야 되는데 충성여성 자료, 당정책 자료 이런 것들을 끼워서 맞추는 그게 시간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또 농촌학교에서 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맡은 생물 과목만 수업하기에는 아이들이 학급 수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주당 시간 수가 모자라니까 이것저것 쓸데없는 과목을 엄청 많이 맡아서 했거든요. 혁명 역사도 원래 부교장 선생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5학년까지 다 해야 될 거를 4학년까지 혁명 역사를 제가 맡았고요. 그리고 1, 2학년 국어도 맡았고 그다음에 여학생 실습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과목들을 다 끼워 맞춰서 주당 시간 수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 내 과목에 대한 전공 과목에 대한 이 교육 연구를 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교수안을 작성하고 그 중간에다가 교시 말씀 이런 자료들을 끼워 넣는 이런 밤 새면서 하던 그 기억이 나. 지금도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아침마다 교원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남한에 오니까 교원 모임이라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교원 모임에서 이제 부교장이 그날 하루 일과 교장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고 당정책 자료들을 덕보 시간도 또 가지는데 신년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하고 수요일이면 강연회라는 걸 또 해요. 교사 강연회를 또 하고 토요일에는 또 이제 또 생활송화라는 것도 하고 당적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한 7, 80%가 그러니까
이제 현인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이 유일사상 체계. 예, 위에서 아 하면 밑에서도 아 해야 되는 이런 체계가 거미줄처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은 진짜 더 그랬을 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 아이들을 계속 이제 네. 구성원으로. 그리고 네. 이뭐 김일성의 혁명역사 같은 거는 사실 아이들이 창의력을 하는 데는 나만이 교육이 참 좋아요. 이런 과목 같은 거는 사회 과목 같은 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정답이 있거든요. 그걸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어서 굉장히 아무래도 그죠. 네. 교육 방식이 개인을 또 이렇게 왜냐하면 혁명사 같은 건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사상적으로도 똑같은 사상과 가치관을 네. 가져야 되는 교육. 그리고 북한에 사지선다형 문제가 없어요. 네. 지금은 나왔는가요? 지금 나왔 대학에서 지금 시범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사지선다형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이렇게 논술이에요. 먼저 다 경험을 경험이 했네요. 저희는 사지선다 하다가 이제 막 논술,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됐지만 다 논술, 서술, 이제 구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전에도 없어요. 지금 세웠네요. 네, 지금 북한이 도입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느라고 하고 원래는 뭐 다 이 남쪽도 원래 좋기야 다 객관식으로 쓰는 게 제일 낫죠. 근데 남한에서 왜 국어를 못 쓰는가 하면 어떻게 성적을 공평하게 매기겠냐. 사실은 국어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노력하게 되면 3점도 5점 만들 수 있고 5점도 4점 만들 수 있고 선생님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하는데 북한에서 그게 가능한 건 북한에서는 그렇게 점수 가지고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남쪽처럼. 근데 남쪽은 그랬다가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영어 말 못하게 하느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효율적으로 하느라고 숱한 채점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비용 전략 때문에 한다. 두 가지인데 북한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고등학교까지는 하는 것 같지 않고 대학들에서 시범으로 해오는 거예요. 되게 새로운 지점이에요. 몰랐는데 그러면 글쓰기 실력들이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저희는 거꾸로 계속 글을 이제 써야 돼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이제 역으로 계속 쓰게 하려고 또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북한은 컴퓨터가 별로 북한은 컴퓨터가 없어서 학생들이 글은 좀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글짓기 실력은 아니에요. 그 실력이 아니고 이런 정말한테 만약에 시험 문제들이 다 먼저 나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다 나와서 그 문제에서 답을 또 다 뽑아서 써야 돼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면은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자기 말대로 좀 엮어서 쓰는 그런 논술이 있긴 한데 초중학교 아이들은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해진 답을. 네, 정해진 답. 글쓰기는 우리 남한 학생들이 훨씬 훨씬 낫죠. 잘하죠. 내 써보니까 이 학과 과제물 내는 거 물론 짜집기도 하고 뭐 하긴 하겠지만 이 짜집는 실력도 다 실력이 있어야 짜집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학생들이 훨씬 잘 쓰더라고. 근데 북한에서도 학생들 글쓰기 시켜요. 북한도 논문을 씌우는데 북한은 어디 가서 뺏겨올 때도 없고 짜집기 할 것도 없고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손가락 몇 번 늘려서 짜집을 상황도 아니니까 다 써야 되는데 뺏겨오는데 아무래도 남쪽보다 교과서에서 다 답을 수가 찾아서 없어. 보고 이렇게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네, 다 그쵸? 있어요. 남한 학생들이 훨씬 글을 잘 써. 이게 좀 추가로 같이 얘기 나눠보시고 싶은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자연과학은 사실에 근거한 학문이니까 뭐 여기나 저기나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인식에 기반이 된 사회과학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재밌는 질문인데 선생님들이셨으니까 거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하세요? 왜냐면 지금 잘 아실 것 같지만 상당한 그 북한 주민들이 약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학교 자체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마약 뭐 빙두 같은 거 말은 들어봤는데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막 노출되고 이런 시기에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에 그런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해서 따로 교육이 있겠습니까? 북한에 마약을
오히려 우리가 있을 때 그 아편 있잖아요. 농장에 아편을 대놓고 심고 중국에 수출하고 그랬어요 한때. 그런데 그거를 학교 교육에서 그런 약물 그런 거 통제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지하니까 여기 탈북 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약물에 노출이 돼서 지금 뭐 네 맞아요. 교도소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네, 뭐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두 분의 거기에 대한 저기 혹시 소견이나 그런 건 있으실까요? 이 북한 주민들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여기 와서도 많이 쓰는 거는 물론 북한에서부터 하나는 했던 습관이고 이게 북한이 고난 행군 때부터 급작스레 퍼진 거고 몇몇 전 낮에냐 물어보니까 갖고 갔다 그래요. 그렇게 국가가 통제하는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거기에 접해봤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일종의 진통제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 쓰는 건데 뭐 괜히 그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남한 사람들처럼 준법 의식이 강하지 않아요. 북한은 이 법이라는 거는 넘어가면 피해가면 갈수록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야 저거 하면 뭐 나쁜데 이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남쪽에서 마약을 힘들게 어렵게 취급하고 마약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뭐 북한에서 법 지키고 살았냐 그러니까 법 지키고 사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서 이 마약을 하면서도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는 북한에서 중독된 거를 와서 떼기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빙두 같은 거는 중독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심하다는데 제가 먹으면 아편 중독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떼지 못하는 거 보면 중독성이 있으니까 못 되겠지. 이제 그걸 문제 삼지는 않죠. 네,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정도인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돈하고 연결이 되고 알선자가 되고 교부자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말려야 돼요? 그렇게 탈북민으로서 그렇게 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분은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말릴 수 있는 계획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온 사람들을 뭐 사실 통제가 힘들죠. 북한 같으면 오히려 통제가 홀한데 이 남쪽에 와서 북한 주민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북한은 이 자기 자체가 스스로 그 중심을 잡아가지고 법도 지키고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고 위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라서 다 어떤 통제 밑에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혼자 서자고 하니까 그야말로 나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하자고 하면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끝까지 못하고 한 번 길을 잘못 듣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이죠. 어렵죠.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제 슬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두 분 한국에서 이제 남한에서도 지금 이제 탈북자나 이제 북한 관련한 어떤 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이제 관련한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어떤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우리 탈북민들은 뭐 통일제 2세 탈북 학생들은 통일의 제 2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은자처럼 탈북민들이 여기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이제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중
학부모들이 부적응이 또 아이들이 부적응으로 되고 아이들이 부적응이 또 학부모들이 부적응이 되니까 일단 아이들만 돼도 잘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은 학부모들이 하나는 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걸림돌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다 보니까 사교육을 못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국어, 수학 이런 걸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나 요즘에는 북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중국이나 남한에서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부모로 인해 부모가 탈북민이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봐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한테 학교 나가서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교육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는 저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거기서 왔다고 해서 죄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엄마가 아이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길에서 갔는데 엄마를 맞닥뜨려서 엄마를 못 본 척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희 중학교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계속 불안 속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엄청 친하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북한 사람이 돼. 그러면 시선이 벌써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말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얘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람들, 남한 아이들도 남한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다른 인근 학교나 우리 그 학교 내에서 통일 수업 같은 거 하면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탈북 학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또 기획하고 운영하는 걸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을 따고 하다가 뭐 북한 문화의 토크 콘서트라는 걸 뭐 북한 예술인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한 서너 명 섭외를 해서 이제 북한의 문화를 알리고 북한의 탈북민들이 남북한의 삶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또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과 그리고 북한의 뭐 언어에 대해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 퀴즈를 통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 그리고 학부모들도 우리 학부모들도 탈북민들하고만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학교 문화를 익힐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경험담 이런 것들을 나만의 학부모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해서 일반 학부모와 일반 가정과 탈북 가정 같이 어울려서 캠프도 하고 네, 굉장히 그 뭐지 편견 같은 거 굉장히 해소되더라고요.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거는 그걸 하고 이제 소감문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1학년에 입학했던 애가 5학년이 됐는데 최근에 5학년이 됐는데 소감문 통해서 또 내가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거를 밝힌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전반적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저는 그저 공부하는 게 오비다 나니까 제가 하는 거는 주로 글을 써서 글을 쓰고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전부지 않으니까 이런 통일부나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필요한 곳에 가서 사실 이 남한의 시각에서 남한에서 산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본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북한에서 남한을 연구하고 남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라 그러면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북한식으로 다 생각하고 남한을 말하는 거고 또 남한에서는 남한식으로 생각하면서 북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 남과 북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남한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남한 사람들한테는 북한에 대해서 해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처음부터 남한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고 남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남한에 좀 살아도
이래저래 뭐 연계도 맺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위주로 접촉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통일부라든가 뭐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 관련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그래서 이런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민혜 교수님, 김윤희 선생님 귀한 말씀, 귀한 그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실천은 정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모두 역할을 저희가 좀 제대로 잘 갖추는 것부터 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